우리 재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공업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가격 경쟁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청 구조를 통해서 단가 오려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화공업 중심의 가격 경쟁력 위주의 산업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유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경제 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해상충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잘 나가던 박정희 개발 체제가 왜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라는 지금 이야기에 이른 거죠. 일단 한국의 한강이 뭐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제 경제 규모, 뭐 GDP 기준 지금 세계 한 9위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런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뤘는지, 우리나라는 그전엔 그때 어느 정도 최빈국이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이뤘는지. 사실 그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우리 정도의 규모를 가진 나라 중에서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간 나라는 우리밖에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랑 동급이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그 60년대 우리가 흔히 그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1인당 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성장 여건들이 비슷했다고 평가합니다. 사실 필리핀이 좀 우리보다 잘 살았죠. 그런데 큰 차이 없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루카스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아주 유명한 거시 경제학자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워낙에 원로신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가장 잘 나가는 거시 경제학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1993년에 에코노메트리카라고 하면 이제 경제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인데요. 거기에 제목이 이제 Making a Miracle, 기적 만들기, 제목이 그겁니다. 그걸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과 필리핀의 비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자료를 60년 자료를 보면 1인당 소득 한국 필리핀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자본, 기술력을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인구도 비슷했고, 인구의 구성, 연령별 구성도 비슷했고, 그 학력을 나타낸 노동질을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취약률 같은 것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산업이 기본적으로 농업 중심 산업이었기 때문에 뭐 자본이라든지 기술력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1988년에 보니까 한국이 필리핀보다 3배 잘 살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 훨씬 더 격차가 벌어졌죠.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 한국을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고, 90년대 뭐 이때 많은 서구의 언론이라든지 학계에서 한국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이게 필리핀과의 비교뿐만이 아니고 사실 다른 개도국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뭐 타이완이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타이완은 인구 규모라든지 이런 게 우리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타이완을 제외하고 뭐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조금 도시국가이 되고 하니까 좀 예외적이고, 그래서 한국, 타이완 제외하고는 거의 이런 기적적인 성장을 한 나라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적 같은 성장을 이룬 비결은요? 그 이제 60년대 박정희 개발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최소한 30년, 40년 고도 성장을 했죠. 이제 박정희 개발 체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경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고 잘하는 기업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뺏어가고 그런 식의 역할을 했는데 이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 전략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60년대, 70년대 특히 우리나라에서 금융시장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50년대에 미국에서 원조를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한 57년, 8년부터 미국이 경제적인 원조를 더 이상 주지 않겠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원조 계획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상업적 차관을 얻어서 너희들 경제 개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조도 끊어지고 우리 뭐 부존 자원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민주 정권을 군사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싶고 난 그 박정희라는 군인이 나중에 대통령으로 또 민간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야, 그런데 경제 발전하려고 하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는 자본 축적이 없었고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기업들이 신인도가 낮아서 해외 자본시장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차관을이라든지 또는 이제 산업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해서 돈을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산업정책하고 결합
결합해서 이 기업이 하고 이 산업은 이 기업이 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을 결합한 굉장히 강력한 정부 주도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이나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부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강력한 정부 주도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정부가 산업정책, 미띠라는 걸 통해서 산업정책을 했고 독일은 사실 산업정책도 정부가 직접 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금융산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일을 했었고요. 근데 우리는 하여튼 금융시장에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관치금융이라는 게 그때부터 생긴 거죠.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해서 나눠주는 어떤 중개기능, 자본 중개기능을 한 거죠. 금융시장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부재 문제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LG의 구자경 회장 자서전에 이런 게 나와요. 자기들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화장품 담을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플라스틱 용기도 만들기 시작했다. 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정책을 썼는데 그때 이제 가르마탁이라고 해서 삼성, LG전자하고 현대는 자동차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마를 주력 산업을 타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받은 할당된 수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됐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부품 소재를 만드는 회사도 국내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대기업들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기업 집단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때 수직 계열화는 부품 시장의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히 적절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 안 되는 거는 일본에서 수입했고 민간에서 안 되면 그럼 또 공기업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 주도 재벌 중심 발전이 부품 소재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 당시에 이제 모방형 성장이죠. 캐치업 바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모방을 통한 추격 경제였죠. 근데 모방을 통한 추격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 산업 정책을 거의 따라서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어차피 모방이니까 뺏길 건 있는 거고 벤치마킹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희소한 자원을 얼마나 빨리 목표 지점에 투입해서 알아가느냐. 사실 한국 문화에서 빨리빨리가 이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한 100년 전만 해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고요한 아침이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게 없었는데 이때부터 빨리빨리 이런 문화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의 군대식 커맨드 앤 컨트롤, 명령을 주고 통제를 하고 이런 식의 체제가 굉장히 자원을 동원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게 이제 또 성공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게 이제 보상 체계의 문제예요. 박정희 개발 체제는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줬죠. 온갖 특혜를 다 몰아줬죠. 뭐 재정, 금융, 그리고 노동 특혜, 줄 수 있는 특혜는 다 몰아서 줬는데 이 특혜를 준 기준이 바로 수출을 잘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수출 목표를 산업, 지역별로 다 할당해서 정부가 컨트롤을 해가면서 못하면은 어떻게 해서 못했는지 해서 채찍하고 그리고 잘하면 이제 당근을 주는 식으로 특혜를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굉장히 친경쟁적인 정책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출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이니까 거기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기업들은 또 효율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기업들이 더 성장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친경쟁적인 보상체계였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보상체계가 사실 많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들이 군사 독재가 일어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독재 정권 나오고 있지만 한국처럼 처음에는 수입 대체한다 그러다 수출 주도한다는 성장 정책을 썼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르크스가 70년대 박정희 따라하기를 했어요. 박정희 하듯이 나도 하겠다.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하기. 네, 그러니까 KDI 비슷한 정책 기구도 만들고요. 그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정책을 따라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마르크스하고 그러면 박정희 차이가 뭐냐? 마르크스는 특혜를 누구한테 줬냐면은 친인척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의 그런 정책 때문에 크로니 캐피털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크론. 자기 주위에 크론들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줬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친경쟁적인 정책이 아니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비리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부패와 비리.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기득권 출신의 그러니까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선거로 집권을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 지주 집안 출신이고 기득권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박정희처럼 정치적인 정당성 획득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유인이 덜했죠. 그런 게 이제 가장 근본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닌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1980년대, 네. 90년대 초까지 아주 지속적인 성장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교수님 말씀하셔서 좀 개인적인 궁금함이 제가 옛날 뭐 다큐에서도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막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들었던 거가 하나가 이게 한 측은 박정희 대통령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좋아하시는 것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만큼은 너무 잘한 거다라는 의견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고요, 다큐에서. 한쪽은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진 거다. 어쨌든 미국에서 뭔가를 미국에서 한국이 필요했고 그런 거가 이제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뭐 한 대통령이 꼭 잘해서는 아니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요거 혹시 설명이 이제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네. 이제 박정희가 위대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뭐 어릴 적부터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미화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사실 그 ODA를 시작한 지 좀 되죠.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 개도국가에서 한국 발전 경험을 전수받고 싶어요. 이제 강사들이 가서 개도국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국 사례들 소개하면 질문을 하는 게 항상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성공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이죠.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 뭐 수출 전략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요, 정책들을.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도 되냐고 물어요. 네. 그럼 한국의 강사들이 어떻게 답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뭐 좋은 말도 하겠지만 자신이 없어요.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 그러면- 시기랑 이게 모든 게 딱 그렇죠. 맞아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셨다가 아니라.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대로 답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좀 그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꼭 성공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불어불하고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경제 발전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펀더멘털 코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이제 펀더멘털 코즈에 대해서 경제 발전론에서 이야기한 게 바로 이제 아세모글로라는 MIT 교수 Why Nations Fail,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우리한테도 굉장히 잘 알려진 경제학자고 사실 2000년 이후에 세계 경제학계를 20년 이상 주도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세모글로가 한 업적이 뭐냐면 바로 경제 발전의 근본적 원인을 밝히는 작업을 한 건데 이제 아세모글로의 결론은 뭐냐면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 보호가 잘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발전한다. 근데 이게 이제 서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가 독립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나라들 자료를 한 200~300년 자료를 가지고서 연구를 한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 발전한 나라들은 이른바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네오 유럽이라고 부르는 식민지였지만 정주영 식민지였고 서유럽의 발달된 재산권 보호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이었어요. 성공을 못한 나라, 아프리카나 중남미에 또 아시아 일부에 있는 나라들, 그 착취형 식민지였어요. 거기는 주로 서유럽 국가들이 가서 군인하고 관료가 가서 현지 부역자들하고 협력해서 착취를 하려고 착취형 제도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한 200년 지나서 보니까 정주영 식민지, 재산권 제도가 발달된 정주영 식민지는 발전하고 지금 정주영 식민지가 그러니까 박정희 식민지 말하는 아니 미국 지금 2차 세계 대전이 아니고 이것은 서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니까 1500년부터 한 1800년까지 그 기간에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샘플에 들어간 나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들 대부분 들어가고 아프리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시아 국가 일부가 들어가는 그런 이제 큰 샘플을 가지고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경제 발전이 된 나라들은 그러니까 200년 정도 걸쳐서 천천히 발전한 나라들이고 200년 동안 침체한 나라들인데 그 차이가 뭐냐면 정주영 식민지는 발전했고 착취형 식민지는 발전을 못했더라. 정주영 식민지에서는 재산권 보호 제도가 확립됐고 착취형 식민지는 착취하기 좋은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왜 정주형이에요? 정주 이제 세틀러스 컬로니, 우리 이제 영어로 이제 세틀러, 이주민이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주해서 정착해서 식민지가 발전한 거를 정주형 식민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가 다 정주형 식민지죠. 근데 이제 착취형 식민지는 원주민이 원래 많이 있었고 자원도 많이 있었던 중남미, 아프리카, 뭐 아시아 일부 국가 이런 데들, 인도네시아 이런 데도 다 포함해서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비교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건데 결론을 내린 게 이제 경제적인 제도, 특히 재산권 보호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하고 필리핀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60년대, 70년대 보면은 한국과 필리핀의 재산권 보호 제도는 비슷했거나 필리핀이 좀 더 나았어요. 아세모글로가 연구한 그 서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들에서 발전한 나라들은 시장 중심, 시민사회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정부 주도형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 보호제도와 무관하게 성장을 한 거죠. 필리핀의 마르코스는 친인척에게 특혜를 줬는데 박정희는 수출자라는 기업에게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크다. 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못하면은 이게 보수적인 분들 말하는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선의의 독재자가 나타나서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개도국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조언은 기도해라 하는 거죠. 훌륭한 좋은 독재자가 나오도록 기도하라라는 건데 그거 말고 설명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가 아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엘리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죠. 폴리티컬 엘리트, 정치 엘리트. 사실상의 정치 엘리트의 이해가 경제 발전과 같이 가느냐. 그러니까 박정희는 자기의 정치적인 정당성 획득을 위해서 경제 발전할 유인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 수출 잘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했다는 거고, 마르코스는 요인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달랐고, 똑같은 이 논리를 가지고서 아세모글로 결과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정주영 식민지, 세틀러스 콜로니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우리가 아이디얼하게 생각하는 파블릭이 폴리티컬 엘리트예요. 디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나요. 근데 착취형 식민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엘리트들이 착취를 하는 게 자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발전하고 상관없는 착취에 몰두하는 거죠. 자, 이런 엘리트의 이해, 이 사실상 정치 엘리트의 이해와 경제 발전이 같이 가느냐 여부가 사실 경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다. 펀더멘털 코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경제발전이라는 박정희라는 독재자가 정치 엘리트가 경제발전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었던 시기에 우리는 발전할 수 있었다. 발전을 못하는 나라들 보면은 천년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발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우리가 경제 발전론에서 curse of natural resources, 부존 자원의 저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보면 엘리트들이 천년 자원이 많기 때문에 굳이 발전을 시킬 유인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유지하고 자기들은 그 천년 자원을 가지고서 충분히 많이 프라이빗 베네핏을, 사적인 혜택을 챙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에이드가 많은 나라들, 원조를 많이 받는 나라도 발전을 못한다는 설이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월드뱅크에서 연구한 자료도 아주 재미있는 자료가 있는데, 왜 최근에 이제 텍스헤이븐들의 텍스헤이븐의 투자 자료들을 공개하라는 압력 때문에 공개가 어느 정도 됐죠. 그 자료들하고 월드뱅크에서 원조를 굉장히 많이 받는 20몇 개 나라들, 거기 이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 월드뱅크에서 원조를 주면 조금 있다가 텍스헤이븐에 조세피난처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부패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조가 많이 있거나 천년 자원이 많은 경우에 보면은 엘리트들이 경제 발전할 요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기만 하고 밀란이 안 일어날 정도로 살면은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걸 훨씬 더 빼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요인들이 많아서 많은 나라들이 사실 발전하기 어렵고, 또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엘리트들이 다 지주거든요. 그 필리핀 섬으로 이루어졌는데 섬에 다 지주들 집안들, 그 지주들이 다 있죠. 그러니까 사실 필리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지주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하는 게 민주주의고, 마르코스가 독재했다고 말하는 거는 혼자서 오래 했다는 거예요. 너무 좀 제가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기득권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깨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필리핀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사실 토지개혁 안 하면 안 되는데, 필리핀 정치 엘리트가 그거 할 요인들이 없죠. 그런 것들로 이제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주로 서유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지오폴리틱스라고 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외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덕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미국이 원조를 많이 하고 한국한테 그 원조를 특히 그 6.25 전쟁 끝나고 한 5년 동안 한국에 원조를 엄청나게 많이 해줬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한테 원조를 받아오는 거는 진짜 귀신같이 잘한 사람이에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싫어했다고 나와요, 기록도 보면. 그런데 그때 발전을 왜 못했냐는 거예요. 오히려 박정희 시절에는 원조가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이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해요. 베트남 전쟁 특수 때문에 우리만 본 거 아니고 필리핀도 봤어요.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은 그걸로 설명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다른 비교 국가들 판례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폴리티컬 엘리트, 정치 엘리트의 이해와 경제 발전이 일치하느냐 여부가 경제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펀더멘털한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되게 좀 이해가 잘 되네요. 그러면 정부 주도 재벌 중시 발전 전략이 어쨌든 우리나라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이제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그게 이제는 좀 약간 안 먹힌다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럼 한계점이 있다라는 건데, 한계점 뭘까요, 좀? 김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20년은 더 됐죠, 이야기가 나온 지가. 근데 왜 그럴까?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라면 뭐냐? 경제가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저개발 상태에서 잘 작동되던 발전 전략이 경제가 발전하니까 더 이상 작동이 안 된다는 게 근본적인 설명이죠. 왜? 시장 부재 문제 때문에 정부 주도 재벌의 수직 계열화, 정부의 관치 금융이 효과적이었다 오히려 그랬죠. 그런데 시장이 발달되고 나니까 정부의 개입이 부작용을 생겨요. 그때는 시장이 없으니까 부작용이 있을 것도 없죠. 그리고 시장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인 효과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부품 소재 시장, 재벌 그다음에 하청 기업들, 재벌의 줄선 하청 기업 아닌 새로운 기업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은 하청 구조 같은 걸로 해서 진입을 막아버리고 단가 우려측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실패가 없는데 그런 지나친 수직 계열화라든지 관치금융 개입하는 거, 금융시장 개입하는 거 이런 게 부작용만 커지고 개입의 긍정적인 효과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추격형 경제로 성장을 하다가 이젠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이 아닌 선도 혁신 경제로 가야 된다. 혁신, 창의, 창조 엄청나게 20년 동안 이야기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제 성장 단계를 기술 프론티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성장 단계에 있다는 거는 프론티어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리. 근데 이제 성장한다는 말은 프론티어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성장을 이게 따라가는 방식이 모방을 해서 가는 방식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 혁신해서 가는 방식이 있는데 저성장 단계에 있으면 모방으로 따라가는 게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혁신으로 가야만 모방할 게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방형 경제의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혁신형 경제로 스위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만 20년 동안 하고 있지 박정희 개발체제가 사실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게 왜 스위치가 안 일어나는가 생각을 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폴리티컬 엘리트 사실상의 우리가 이제 드facto라고 쓰는데 사실상의 경제 권력이라고 하죠. 사실상의 경제 엘리트가 누구냐라는 건데 박정희 개발 체제부터 전두환까지는 그 독재자 내지는 군부였어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사회의 힘의 균형이 우리 재벌한테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재벌이 70년대부터 중화공업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면서 80년대 중반쯤 가면 힘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이제 관료들이 재벌들이 버거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공정거래법이 도입되고 재벌 규제가 80년대 중반에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정치적 민주화가 일어났죠. 87년에 직선제가 되고 그리고 92년인가 3년에 이제 수평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정치 엘리트의 힘들이 오히려 약화되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실질적인 경제 권력을 정치 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금융 자유라는데 그 전에 70년대, 70, 80년대 정부가 재벌을 통제한 가장 큰 수단이 금융 억제를 통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금 조달할 때도 그랬고 많은 금융 규제를 통해서 억제시켰는데 통제를 했죠. 그런데 80년대 특히 이제 90년대 가면은 금융 자유화가 되면서 재벌들이 제2금융권에도 진출하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자금 조달하고 해서 정부 도움 없이 자금 조달에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재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법 도입 같은 걸 추진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엘리트가 사실상의 정치 엘리트가 90년대 특히 이제 이 97년 경제 위기 이후에 살아남은 특히 4대 재벌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이 4대 재벌의 이해가 그렇다면 혁신 경제로 가는 거라든지 지금 우리 말하는 탄소 중립 이행의 문제 이런 것들하고 상충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안 바뀐다는 거죠. 왜 상충이 일어나느냐? 우리 재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공업 중심으로 발전했어요. 중화공업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공정 혁신, 가격 경쟁력이에요. 가격 경쟁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하청 구조를 통해서 단가 우려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투자를 통해서 원가를 전략시키는 경쟁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특화되어 있는데 혁신형 경제로 가자면은 혁신형 경제는 뭐 90년대 이후에 지금 큰 부분이 됐습니다만 중요한 게 슈페르트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는데요. 도전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을 찔러가지고 성공하면은 선도 기업이 바뀌는 것들이 일어나는 게 혁신 경제의 큰
특징이고 이걸 위해서는 진입 대출 장벽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재벌들 입장에서 기득권자 입장에서 자기들 지위가 흔들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중화공업 중심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가격 경쟁력 위주의 산업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유인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 경제 이행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이해상충의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잘 나가던 박정희 개발 체제가 왜 갑자기 문제가 있다고 하느냐라는 지금 이야기에 이른 거죠. 교수님 말씀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전략도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전략이 좀 안 맞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혁신으로 가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한국 제조업 경쟁력과 생산 활동도 계속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사실 그 혁신형 경제로 이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방형 경제에 계속 유지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성장에도 한계가 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쫓아오는 나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우리도 사실 70년대, 뭐 80년대 일본이나 독일 산업들을 대체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엔드 마켓을 대체하면서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갔고요. 그런데 지금은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기업이 우리를 대체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만 하더라도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 경제에 굉장히 그 좋은 샤크를 줬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2000년대 잘 나갔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ICT 붐하고 중국 경제의 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때문에 우리가 2000년대에 너무 잘 나가서 어떻게 보면 구조 개혁해야 될 시기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놓쳤죠. 2011년 정도쯤 보면은 많은 경제 지표가 우리 제조업이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보여줘요. 대표적인 뭐 지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출 증가율인데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해왔던 나라인데 OECD 자료인데요. 이걸 1990년부터 2000년 한 10년, 그다음에 2000년에서 2010년 한 10년, 그다음에 2011년부터 2017년 코로나 이전까지 한 7년 정도의 OECD 평균 수출 증가율하고 한국 평균 수출 증가율을 비교를 해보니까 90년대 마지막 10년 동안에 한국이 OECD 평균 수출 증가율보다 평균 한 2배 이상 수출 증가율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첫 10년 동안에는 OECD 한국 다 조금 떨어졌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가지고 OECD 평균의 한 2.5배 정도로 수출 증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1년 들어오면 한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져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굉장히 201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큰 이유가 중국이 부상을 하면서 2000년대는 중국이 우리한테 부품 소재도 다 사가고 그리고 또 중요한 최종재도 다 사가는 정말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중국이 수입하면서 점점 로엔드 마켓에서 자기들이 국산화시키면서 2011년쯤 되면은 로엔드 마켓에서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휴대전화죠. 그렇죠. 휴대전화 뭐 삼성이 로엔드 마켓 중국 다 했죠. 그다음에 2010년대 중반쯤 가면은 자동차도 현대차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2, 3년에 반 토막씩 나서 거의 지금 안 팔려요. 그러니까 중국 차들이 가성비가 좋아진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뭐 조선, 뭐 케미컬 많은 산업에서 중국이 대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이엔드 마켓에서는 혁신에서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하고 하이엔드에서 밀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몇 개 산업 외에는 지금 거의 이른바 샌드위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이제 주력 산업이 앞으로 뭐가 될지 뚜렷한 게 없다. 이런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10년 이상 벌써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결국은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나 뭐 북유럽 나라들 보면은 우리가 그 로엔드 마켓 대체했을 때 중간지 시장을 고도화시키면서 하이 밸류 에디드 그죠?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계속 진화해 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진화가 일단 단절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혁신 산업들, 새로운 산업들이 리딩하는 산업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바뀌어서 혁신형 경제로 이행을 해가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는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혁신적 산업, 유니콘 기업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 독일이라든지 영국보다는 약하지만 독일, 프랑스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은 유니콘 기업 숫자가 적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특징이 뭐냐면은 유니콘 기업이 B2C에서만 나와요. 비즈니스 투 컨슈머. 생각나시는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이미 지났지만, 그죠? 뭐 쿠팡, 또 게임, 인터넷 게임 회사들, 화장품 회사들 다 B2C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컨슈머에서 우리가 혁신이 일어나고 전환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B2B가 중간재 산업이 B2C의 한 20배 정도 큰데 B2B에서 유니콘이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니콘의 반 이상이 B2B에서 나와요. 그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B2B에서 안 나오냐? B2B는 재벌 대기업이 원천 기업으로 있고 그 밑에 전속 계약 관계로 하청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할 진입이 없어요, 진입이. 그러니까 이게 혁신형 경제를 이야기하는 슈페터주의 경제학파 학자들은 이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진입 퇴출 장벽이 없어야 된다.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 진입 퇴출의 기회와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지금 우리 재벌 중심의 구조에서는 없는 거예요. 특히 중간재 산업 보시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전속 계약 안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단가 우려치기 당하죠. 기술 탈취 당하죠. 혁신할 유인과 혁신할 여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중간재 산업이 발전을 못하고 고만고만한 거 싸게 만드는데 가격 경쟁력 위주로만 매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재 산업의 고도화 안 일어나죠.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과거의 70년대 중화공업 중심 산업 구조 큰 산업들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들이 못 들어올 만큼 기득권 갖고 있는 우리 재벌 중심의 이 경제 구조가 너무 기득권화되면서 혁신 경제로 고도화된 경제로 지금 모두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제조업 위기. 그게 현상적으로는 샌드위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B2B가 B2C 시장보다 더 큰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의 이제 재벌과 정부 재벌 중심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진입과 퇴출한 것들이 별로 그러니까 중간재 기업이 안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 1990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디스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해요. 탈수직 계열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부품 회사들이 자기 계열사로 있거나 전속 계약이 있었던 걸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자동차가 모듈 단위로 생산한 것을 최종 생산자가 모듈 사업자들한테 모듈을 받아서 결합해서 파는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모듈 단위에서 혁신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전장이라는 게 대표적인 거죠. 모듈 단위에서 일어나는 혁신이고 그러니까 그 혁신을 활발하게 하고 또 최종 생산자 입장에서 자기에게 제일 유리한 조합을 찾기 위해서 전속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경쟁들이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고 협력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90년대 이후에 발전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2000년대에 현대기아차가 합병하고 나머지 세계 회사들은 외국계에 팔리고 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이 독점화가 거의 되죠. 현대기아가 한 70-80% 점유를 하게 되는 독점 시장.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품 시장에서는 수요 독점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현대기아의 납품을 만 바라보고 그 일렬로 서서 하고 그 처음에는 현대기아에 납품 들어가면은 살았다 생각했죠. 못 들어간 기업은 망했다 그 이후에 이랬던 이제 거죠. 뭐 단가든 그렇죠. 근데 반복적인 계약 관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원가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가 우려치기를 계속하죠. 단가 우려치기에 벗어나려고 기술 혁신을 좀 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서 이윤을 올리려고 했다. 그럼 기술 탈취를 벌여요. 기술 가져오라고 해서 경쟁 사업자한테 보여주고 너도 만들어라고 똑같이 또 단가를 우려쳐버리죠. 그러니까 기술 혁신할 유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하게 싼 거 만드는 식으로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부품 자동차 우리가 컨벤셔널한 것들 싸게는 잘 만든다라는 명성을 얻게는 됐는데 여기서 어떤 전장 우리가 자동차 산업도 세계적인 산업 발전돼 있고 전자산업도 발전되어 있는데 전장이 안 되잖아요. 전장은 오히려 미국 회사들, 하만 그래서 삼성에서 인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융합형 혁신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간재 산업 자체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산업의 고도화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죠.